태국 정부가 16세에서 20세 청소년 27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 한화로 4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죠. 피차이 추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사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번에 270만 명에게 지급되는 디지털 화폐는 지급받은 각 개인의 사용 내역이 감시 추적된다는 소리죠. 태국은 2023년에 소매용 CBDC를 출시했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 9월에는 저소득층 1,450만 명에게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43만 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했고,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 명에게 역시 1인당 43만 원을 지급했어요.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800달러 정도 되니까 1년의 평균 연봉이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태국 국민의 평균 월급이 100만 원 정도인데 43만 원을 주는 거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이번에 청소년 270만 명에게 43만 원씩 주는 것과 작년에 저소득층 1,450만 명에게 43만 원씩 준 것, 그리고 노년층 300만 명에게 43만 원씩 준 것을 합치면 총 2천만 명 가량에게 43만 원씩 지급한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한국 돈으로 8조 7천억 원 정도예요. 8조 7천억 중 얼마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액수의 국채 발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람이 43만 원씩 주는 정책을 추진한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이에요.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푸아타이당은 지난 태국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 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참고로 이 사람은 올해 2025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세계경제 포럼 애뉴얼 미팅에도 참석했어요. 이게 그 사진이고,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알고 있고 그것을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이다. 디지털 화폐로 43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태국의 43만 원 지급 정책은 우리나라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떠오르게 하는 정책인데,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려면 대략 13조가 필요하다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100조 정도 되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13조를 더 빚지자, 이런 소리고, 25만 원을 받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세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야 돼요. 아직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가 더 많아지면 부가세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율을 현재 10%에서 15% 정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참고로 스웨덴은 부가세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스웨덴은 부가세율이 25%인데 우리도 좀 올리자, 15%로 올리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소득세율을 좀 더 높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금을 더 걷게 될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가 부채가 더 커지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행된 국채 중 상당 부분을 글로벌 금융자본, 일루미나티가 사가요. 한국의 국채에 대한 소유 지분이 높아질수록 한국 정부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들은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한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루미나티들이 원하는 일인데, 미국도 코비드 기간에 돈을 엄청 풀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우리나라도 코비드 기간에 문재인이 매년 100조씩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 여파는 보통 1년에서 2년 뒤에 나타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식점에서 밥 한 끼 먹는데 7, 8천 원이면 충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들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고 한 3년 전? 3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사과 한 8개 들어있는 거, 사과 8개 담아놓은 거 한 봉지 사려면 한 8,000원? 7,000원,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4,000원에서 15,000원 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가 하면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문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월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가 제일 피해를 보게 돼요. 아파트나 건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자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자산이 없이 월세 살면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은 7,000원 하던 밥값이 12,000원 되고 8,000원 하던 과일값이 15,000원 되면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게 돼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출까지 있으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월세, 관리비, 생활비까지 진짜 아끼지 않으면 돈을 거의 모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월세로 살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렌탈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정수기도 렌탈하고 침대도 렌탈하고 집도 렌탈하고 그렇게 소유하지 못하고 다 빌려서 렌탈 비용 지불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일루미나티들은 원해요. 세계경제 포럼의 슬로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할 것이다가 딱 그런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더 가난하게 만든다면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약화시키는가?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통해서 그들의 자산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약화시키는데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추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요약하자면 일루미나티의 전략은 화폐를 과잉 공급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보다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의 권한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앉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입안하게 한다. 이런 방식이 일루미나티의 전략이기에 우리는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시행되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